봅시다. 자, 운교재 봅시다. 운교재가 수업용 교재예요. 그럼 문제표는 뭐냐? 숙제 문교재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빼기 돌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원래 하나로 합치려고 했는데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도저히 각이 안 나와서 합치면 여러분들 고통받을걸?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책 있는 자리에. 책 2권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튼 각이 안 나왔다. 여러분 좀 얇은 게 본교재, 본문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쓸 본문이 들어가 있는 교재고요. 좀 두꺼운 게 숙제. 문제가 다 들어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웬만하면 모든 작품의 문제를 100문제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하나를 나가면은 100문제씩 풀면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 중지국어 일단 제끼고요.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면은 사람 그 속에 담긴 아픔으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래 본문은 서경표 보기 먼저거든? 근데 이거 먼저 안 볼 겁니다, 여기. 시간 순서대로 볼 거라서 한가를 먼저 봐야죠. 우리 진달래꽃은 이미 시험 범위로 들어갔었으니까요. 한가로 갑시다. 그리고 한가 가기 전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고대가요로 볼 겁니다. 자, 63페이지. 자, 공무부하인데요. 이건 제가 원래 여러분 수업 범위 안 들어가는데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짧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나 선지로 내기 너무 좋아요. 매우 짧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63쪽에 공무도화가부터 먼저 볼 겁니다. 제가 제목 적는 동안 여러분 배경처럼 먼저 이렇게 계세요. 공무도화가. 자, 가볍게 다 읽었죠, 여러분? 자, 이 공무도화가는 우리가 문학을 배울 때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것, 즉 삼국시대까지 부족국가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삼국시대까지의 문학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고대가요 시기의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도화 같은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고대가요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고대가요 삼국시대까지야. 자, 이때 우리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말은 있어요, 여러분. 맨날 헷갈려하지. 자, 우리 말은 있습니다. 고대가요 시기 당연히 말은 할 거 아니야. 우리 말이 있는데 이걸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은 있어, 없어? 우리 글은 조선시대 때 나오잖아. 우리 글이 없어. 요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야 돼. 우리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까지는 우리 말은 있으나 우리 글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일단 들어가야 돼. 한글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고대가요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냐. 일단 첫 번째 특징, 구비전승입니다. 그래서 구전이라고 줄이기도 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구비전승, 구전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구비전승입니다. 당연히 어때? 글은 없고 말만 있기 때문에 일단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게 먼저고요. 나중에 기록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글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있어 없어? 없어. 뭐 했어 그래서? 그때 있는 글자는 뭐밖에 없어? 한자밖에 없지. 그래서 한자를 사용해서 한문으로 번역해. 그래서 구비전승 되던 거를 한역,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한역이라는 거는 한문 번역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죠? 한문 번역.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한문으로 번역한 거야.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기록한 게 바로 고대가요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최초에 쓰인 문학의 형태잖아. 그래서 지금과 같은 특징이 있는 건 아니야.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최초의 문학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였어. 지금은 단순히 이제 감정을 전달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시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목적이 있었어. 어떤 목적이 있냐?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왕을 내려주세요 라는 식의 서사가 담긴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집단적 서사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야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서정갈래의 특징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발 왕을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부족, 집단들의 소원을 비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야. 주술이죠. 또는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서사는 이야기니까요. 그게 특징이야.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단보다는 개인을 조금 더 중시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사보다는 감정이 중시되는 서정시가 당연히 나오긴 해. 그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쓰이면서 생긴 특징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주술적인 느낌이 강했다는데 지금은 개인적 서정, 즉 서정적인 느낌이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 서정시까지 왔다는 꽤나 지금의 서정관례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배경설화가 없으면 해석을 못한다는 거야. 배경설화가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어때? 서사적인 특징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설화라는 이야기, 설화라는 서사가 있어야만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네 줄짜리 사부체라고 해. 네 줄짜리 작품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작품은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작가 이름이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느 백수광부의 아내 라고 부릅니다. 작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른 공무도화가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이 작품의 이름이 왜 공무도화가냐면요, 여러분 작품 한번 보세요. 거기 한자에 뭐라고 써있어? 첫 줄에 공무도화라고 써있지. 그래서 공무도화로 시작하는 노래라서 공무도화가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자, 들어가기 전에 백수광부가 뭐예요? 백수 머리가 흰. 잘했어요. 이게 직업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백수광부는 머리가 흰이라는 뜻이야. 흰 머리를 가진 광부. 뭐예요? 광부가 뭐예요? 그 광물 캐는 사람이 아니고요. 광물 캐는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광인이야, 광인.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을 백수광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미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노인인데 치매 걸린 노인이었지, 그쵸? 그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백수광부의 미친 행동을 보고 있는 아내, 그리고 결국 체념에서 죽고 동반자살하는 그런 아내의 얘기를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물을 건너지 말래요. 속줄이요.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은 화자가 명확하게 등장하진 않아 라는 말이 없거든. 대신에 누구는 명확해? 대상은 매우 명확해. 왜? 첫 줄의 첫 마디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어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임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구체적 청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명시적이라는 말도 사용 가능해. 명시적, 구체적 청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구체적 청자를 뭐하고 있어? 호명하고 있지. 부르고 있지. 돈호법 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자, 돈호법은 또 영탄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영탄법에 해당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단 한마디, 이며 한마디로 벌써 세 가지의 특징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래? 그 물을 건너가지 말아달래. 그쵸? 자, 고책이 더 필요해. 자, 그 물을 건너지 말래요. 그럼 뭐 하래? 뭐야? 왜 건너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물을 건너면 뭐 하니까? 물을 건너면 죽으니까. 근데 이미 어떻게 해? 내 말은 안 듣고 물을 냈다 건너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했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대. 죽은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나는 가십님을 어이할고 이미 간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체념적인 정서를 보이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임과 화사 사이에는 뭐가 있어? 지금 물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치? 이 물이 그래서 뭘 하고 있어? 임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난 뭐라 그런 거야? 그 물을 건너지 말아달라고 한 거야. 물을 건너는 순간 죽을 테니까. 그럼 첫 줄에서의 물은 뭐였더라? 1행에서의 물은 무엇의 상징이야? 왜 건너지 말라고 해? 죽으면 안 되니까. 왜 죽으면 안 돼?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건너고 두겠지. 근데 왜 건너지 말라고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치? 그래서 1행에서의 물은 사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물은 처음엔 뭐예요? 1행에선 사랑의 의미를 가지게 돼. 근데 그 다음으로 어떻게 돼? 결국 이미 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을 건넌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와 이별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물은 이별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미 돌아가셨대. 죽음이야. 그래서 이때 물은요 1, 2, 3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사랑, 이별,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목격한 건 어떻게 돼? 죽음을 목격한 화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적인 정서를 더해. 가십님을 어이할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어이할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그럼 무슨 법? 서리법.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는데 답은 이미 내가 궁금하지 않아. 정해놓은 거야. 난 이미 죽겠다. 이거죠. 서리법. 서리법을 사용해서 체념적인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실제 사과에서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빠져도 죽어요. 그죠? 동반자절 합니다.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을 통해서 조금 같이 봐둘 만한 건 뭐가 있냐면요. 상징이야, 상징. 어떤 거냐면은 원형적 상징 그리고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이 세 가지를 조금 잘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저번 교육과정까지는 꽤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언급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자, 원형적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디를 가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즉, 지금이든 옛날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공통적인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어? 달이 뜨면 소원을 빌어야 한다. 별똥별에는 소원을 빌어야 한다. 그런 것들. 알겠죠? 그런 게 원형적 상징이고요.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은 한 문화 공동체를 느껴야 돼. 전 세계 모든 시대가 아니고 특정 공동체, 특정 관습을 가지는 공동체가 향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조금 더 좁은 의미. 그래서 불교적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서쪽이 곧 극락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 상징이라는 건 뭐냐? 오로지 이 작품, 이 작가한테만 해당되는 거. 이 작품이나 이 작가만 그렇게 인정하는 소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은 거고요. 원래 이거는 공무도화가보다는 정입사 이런 데도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해.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해두고 계세요. 보통 그래서 물은 원형적으로 보면은 순환, 재생의 상징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뭐 재생은 아니죠. 죽음이죠. 그래서 조금은 원형적 상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봤고요.